제가 올해 1월 초에 상당히 날씨가 추웠죠. 그래서 그 동해 피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현장 상황을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새롭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병해 가운데 있어서도 일부 내용을 제가 더 추가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우리 농업인 대학생들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모든 농가들이 같이 알고 해야지 본인들의 농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또 같이 대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숭아 재배에서 지난해 어려움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복숭아도 동일하게 그 어려운 게 지난 상황을 겪었던 부분이 올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동일하지만 복숭아 나무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든 과일도 크고 당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색깔이나 이런 게 고품질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나무가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지. 나무가 건강하지 않는데 나무가 허약하고 부실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요 병해충 진단하고 예찰하고 방제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로서 좋은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농사를 짓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한 해 우리가 사이클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 시기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시기가 이제 4월 중순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벌써 이제 병해충이 진딧물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석회용합제가 제대로 방제되지 않는 농가는 벌써 이보갈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복숭아 순나방 피해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1차 방제가 곧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월달 가면 우리가 이제 적과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6, 7월달 장마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순차적으로 가을 전정, 겨울 전정. 그래서 한 해에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이클이지만 매년 동일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숭아 농사를 오래 하셔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부족한 게 하나씩 보여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년에는 보완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듬해 가면 또 다른 또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한두 해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제 복숭아 농사 못 짓겠다 이런 상황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에서도 농사를 실패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평년작을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하면서 같이 학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올해도 특이성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기적이 오늘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시는 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제가 봐서는 항상 강조를 하지만 자기적의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배가면은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요? 2도. 마이너스 2도? 기상청은 2도라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3도. 마이너스 3도 이하로 떨어졌죠. 제가 아침에 화순읍 지도리 이쪽 능주 쪽 보니까 마이너스 1.2도. 그러면 아마 사평이나 이양이나 뭐 배가 동복 이쪽은 그보다도 최소한 1도, 2도는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도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수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어떻든 그쪽은 또 개화 시기가 좀 더 여기보다 늦기 때문에 어떻든 좋은 피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재해를 보시면 이제 1월달에서 3월달에 주로 동해, 그다음에 봄에 이제 좋은 피해, 서리 피해 지금 이제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5월 달에, 6월 달에 우박, 7, 9월 달에 태풍, 장마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문제를 좀 드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이니까. 지금 여기 기상제 여러 개, 3개,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측 불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맞춰보실 분 손. 여기 나와 있는 기상재 중에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 우박이요, 우박. 벌써 이제 농업인대학 다니실 만한 수준들이 다 되신대요.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 동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박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근데 그렇다고 우박이 우리 지역에 자주 내리냐?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우리 이제 동북 쪽 배가 있는 쪽에 우박이 그때 만나고 피해가 아주 심하게 와서 이미 이제 겪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박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즘에 그래도 기상 예보가 뭐 정확도가 어떨 때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는 낮게 가잖아요. 그러면 장기 예보는 틀릴 수 있어도 단기 예보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파 특보가 2004년 이후로 거의 한 17년 만에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 예측은 하시죠. 당연히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가 문제죠. 그러면 한파가 이렇게 특보가 내려졌는데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선도 농가와 그러지 않은 농가하고 차이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신지 잘 모르시겠죠? 짐작하시나요? 맞추실 분이 아마 별로 예,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영벽점. 우리 화순 사람이 영벽점 모르신 분 없으시잖아요. 지금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저 뒤에 나무 밑에 앞에 보이는 대나무를 보시라니.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마 고흥이나 이렇게 섬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보성까지 현장을 다녀보면 거의 다 대나무들이 다 잎색들이 다 갔어요. 그만큼 저게 갔다는 얘기는 동해 피해가 올해 심하게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대나무가 저 정도로 피해 왔으면 복숭아 나무는 피해 정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숭아 종류에서도 특히나 동해에 취약한 품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주력 품종이 바로 동해에 그다지 강한 품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봉, 뭐 일명 또 뭐 차돌이라고 이렇게 심으신 분들도 많은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경봉이나 차돌 이런 품종들이 동해에 취약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국내 역성 품종으로 들어갔던 천도계 품종 중에 스위트킨 그리고 또 금왕 이런 품종들이 다 동해에 좀 약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대나무가 저 정도 피해가 왔을 때 그러면 복숭아 나무는 피해 정도가 얼마나 나왔을까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구경만 하시더라고요. 구경만. 눈으로 보고 구경만 하시고 결과지 일부 좀 말라 들어간 거 가지고 야 이거 혹시 동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근데 가지가 말라 들어가는 게 꼭 동해 때문에 옵니까? 가지 마름병부터 해서 세균 구멍병에 와도 가지가 말라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제피무늬병에 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해를 진단하시려면 우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직접 나무 주간부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설마 지금까지 제가 복숭아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하고 현장 컨설팅하면서 우리 지역에 동해가 이렇게 심하게 왔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회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지역이 복숭아 주산지면서 남부 지역에 가장 이렇게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동해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전국적으로 동해 피해가 심했던 2010년, 그다음에 2011년, 2013년 그때 전국적으로 동해 피해가 심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지역은 뭐 경봉에 동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나온다 그러면 4월 달에 개화기 때 저온 피해, 설해 피해 이 정도나 생각을 하지 동해 피해에 대해서는 다들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올해
현장 상황을 보니까 전혀 기존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화순에서 아래쪽 쪽인 이양에서 지금 제가 현장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피해를 보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보시면 이 나무 주간부 있죠. 나무 주간부의 그 아래쪽에 껍질을 벗겨보시래요.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가깝게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 품종은 이제 대극천이라는 품종인데 나무 껍질을 벗겼을 때 이 보십시오.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이게 약간 갈색도 아니고 진한 갈색을 넘어서 거의 감색 가까운 색깔이죠. 그러면 저 정도 껍질 부위, 목질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형성층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양분과 수분이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정도로 갈면이 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4월 초에 꽃 필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밑에는 저렇게 피해가 와 있는데 지상부에 있는 가지에서는 정상적으로 개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신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아무 피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적으로 저 아래를 보면 저렇게 피해가 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유통시장에서 대극천 품종을 강력 추천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품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했죠. 그런데 올해 동해 과정을 딱 겪으면서 이 품종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도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생겼어요. 동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기후와 기상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심어놓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제 한꺼번에 나무가 이렇게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왼쪽 사진 보시면 껍질을 벗겼는데 보이세요? 이쪽 뒤편과 앞편의 색깔의 정도가 틀려요. 이 아래쪽은 굉장히 밤색으로 갈색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위쪽은 약간 녹색길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동일하게 벗겨봐도 나무 한 줄기에서도 피해 정도가 위치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이제 동해 피해 양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옆에다 사과나무를 한 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사과나무 껍질을 벗겨봤어요. 사과나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이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동해에 훨씬 더 강한 과종이기 때문에 또 이 품종이 또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동해에 피해가 나온 품종들은 이와 같이 갈색으로 되거나 아니면 진한 밤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손 놓고 계셨겠지만 오늘 강의를 받으시고 나서 현장 가서 본인 나무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을 좀 쓰시는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손을 쓰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4월 말 지나서 신초가 이제 더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신초가 생장이 멈추고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나무 자체가 죽어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제적으로 하신 분들은 3월 달부터 일단은 제가 처방을 일부 내려서 현장에서 일부 테스트는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시죠? 뒤쪽과 앞쪽 색깔이 틀리잖아요. 한 나무에서도 같은 주지에서도 껍질을 벗겼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박기현 대표한테 우리가 황금알 농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농진청 자료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비용을 줄이면서 그래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찾아본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이제 일부 현장에서 이제 지금 3월 달부터 이미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 농가는 벌써 3회, 4회까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위에는 뭐로 보이시나요? 설탕. 설탕. 우리 뭐 집집마다 있는 설탕. 그 다음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조금 치사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은 이제 원래 교재를 만들 때 못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어제 오늘 이틀간 제가 추가로 해서 내용을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물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2달 전부터 동해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2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그리고 현장에 일부 텍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의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20단말 기준으로 해서 하얀 설탕 3kg,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집집마다 요소 다 있으시죠? 요소 500g. 요소 500g이면 이게 1100이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가 고추밭에 연면 시비 하더라도 0.2%, 0.4%면 40g에서 60g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물 20단말에 500g은 20g 쓴 거예요.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농도가 어때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적은 양이지만 실적으로 나무가 현재 수세를 회복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해서 제가 요소를 일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요소농법 해가지고 요소를 다양한 용도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전착제보다는 조금 더 전착 능력이 좀 배가 된 거, 고착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계통의 전착제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쓰신다 그러면 제가 어떤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아미노산 제제나 냉해 경감제들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이 정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해주시면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언제 써야 될 것인가? 그러면 또 석회 유황합제나 보르데 이런 데하고 혼용이 될 것인가도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떻든 동해는 나온다 그러면 1월달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1월달에 최저 기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 날씨가 만약에 동해 발생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3월달부터 제가 봐서는 우리 동계 방제 할 때부터 아니면 하기 전에도 상관없어요. 석회 유황합제 하기 전에 먼저 이걸 1차적으로 한번 살포하고 석회 유황합제 살포하실 때 동일하게 이걸 혼용해서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보르데 살포하실 때 다시 한번 혼용하시고 그 다음에 꽃이 이제 우리 다 만개하고 나서 낙하 후에 하실 수도 있고 중간 상황에 따라서 개화 중인데 온도가 만약에 오늘처럼 마이너스 2도, 3도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용해도 조온과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책자나 여러 가지 자료로 나와 있는 뭐 살수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완계를 태운다거나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뭐 산불 경보 기간 중에 우리가 완계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장작을 태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살수법을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스프링클러나 시설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봐서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얀 설탕이 들어갔을까?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탕은 정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현미를 정제하면 뭐가 되죠? 네, 백미가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통밀을 정제하면 밀가루가 됩니다. 원당을 정제하면 설탕수. 그게 이제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설탕은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혈당에 있는 사람들은 설탕 하나만 딱 물고 있어도 빨리 회복이 되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설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올해 동해가 많이 발생을 했을까? 한번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8월 20일 날 현장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지난해 이제 어린 묘목들을 심었던 것들 지난해 8월 초에 이제 장마가 긴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인데 보시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아래 보면 이 까맣게 이렇게 많이 밑에 땅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지 아시죠? 수지. 그러니까 지난해 긴 장마로 해서 우리가 경사지 가온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평지는 많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표현한 게 이와 같은 수지가 이 주간부 아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쪽 사진 보면 여기가 경사지 가온인데도 과습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잎이 노랗게 되면서 낙엽이. 결론은 제가 가을 이후에 갔던 이 나무는 결과적으로 고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는 우리가 복숭아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복숭아는 근본적으로 내건성,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에는 굉장히 약한 과수가 복숭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기반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 식재하기 전에 토양이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에도 그런 요소를 우리가 항상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해 날씨로 인해서 낙엽도 이렇게 일찍 지고 또 습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뿌리 자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올해 동해 피해가 우리 지역까지 이렇게 피해가 심하게 왔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기상 여건이 다분히 연결이 돼 있어요. 1월 달에 단지 추웠다 이 조건만 가지고 올해 우리가 동해가 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지난해 어떻든 기록적으로 최장 장마 기간을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마 기간 동안에 복숭아 수확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결론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나무는 정상적으로 광합성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리고 뿌리도 생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동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달인데 가수 쪽에 이제 조원 피해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자료는 이제 나주 기준으로 해서 배 신고 개화기를 쭉 정리해놓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년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 작년에는 2020년이었죠. 2020년에 나주에서 복숭아는 4월 5일이었고 배는 4월 3일 날이 만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 농사 지면서 가장 빨리 배가 만개된 시점이 2020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는 또 기록을 깼어요. 올해 2021년도 제가 이게 복숭아 과수 쪽에 지도를 하면서 복숭아가 작년에 한 4월 5일 정도 내외 만개를 갔었거든요. 농주 지역이 이쪽 기준에서. 근데 올해는 그보다 한 5일 내지 4일 만개기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화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만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기상에 대한 피해 우려 그런 게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이 기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이제는 복숭아 농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바뀌니까. 이제 앞으로는 만개가 내년에는 아마 3월 말이 될지도 몰라요. 올해처럼 가면. 안 그래요? 누가 이게 4월 1일, 2일이 만개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1년 사이 이렇게 변화가 심한데 내년에 또 기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상 정보를 항상 잘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 그것은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본인들이.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해야 될 역할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나중에 본인이 현장에 있을 때 자기 지역에 맞게끔 대응 능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다음날 온도가 떨어지다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전날에 무엇인가를 하셔야죠. 항상 차 떠나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조온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오기 전에 하셔야 돼요. 오기 전에. 그래서 어제도 일부 농가는 어제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어제 저녁에 캄캄한데 어제 저녁에 약을 뿌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방해 준 대로.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이 이미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아침에 뿌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항상 앞으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기상에 대해서 대응 능력. 그래야지 우리가 올해 좋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복숭아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동해 피해 발생하고 나서는 항상 복숭아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럼 올해도 동일하게 복숭아 농사를 내가 잘만 짓게 된다면 어떻든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복숭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 요건 중에 아까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에 대한 기록을 또 세운 것이 이제 재작년이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요,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몇 개나 봤더니 7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어요. 작년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2019년도에는 거의 60년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여름철 기상이 항상 우리 복숭아 농가들한테는 가장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의 날씨를 보시면 어떻든 6월 달부터 7월, 8월 달까지 강우량이 뭐 평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복숭아에는 득될 게 없겠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복숭아의 득이 뭐가 되겠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면 이제 또 하나의 동일한 이제 선상에서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일조 시간이. 비가 오면 당연히 구름이 낄 테고 그러면 해가 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복숭아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와 같은 날씨에서 뭐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과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그래서 그 진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병이나 어떤 충이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피해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진단이 잘못 들어가면 처방이 잘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력을 좀 키우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제가 5월 30일 날 일단 가서 찍은 사진 보면 지난해 일단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과가 제대로 좀 안 된 농가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5월 30일이면 적과가 이미 마무리가 끝나야 될 상황인데도 적과가 안 돼 있고 저렇게 달려 있으면 당연히 과일이 그에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적과나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만 나눠서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적과를 하게 되면 복숭아 씨가 벌어지는 해칼 현상들 이런 게 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과일 2개가 달려 있는데 왼쪽보다 옆으로 펑퍼짐한 과일보다는 복숭아는 적과할 때는 약간 횡보다는 종이 긴 거 6대4 비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좀 문제된 게 흰가루병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흰가루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흰가루병에 등록된 약재가 복숭아에 없었는데 지난해 2개 이제 품목이 새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숭아 재배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지난해 병 발생의 특이성 중에 하나가 흰가루병이 평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현재 피해 나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좀 잘 진단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린재, 세균공병, 그 다음에 순나방.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면 노린재나 복숭아, 순나방이 나왔을 때는 살충제를 쓰면 되지만 세균공병이 왔을 때는 살충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균제도 도움이 될까요? 이건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일반 곰팡이병하고는 또 약제가 또 달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살충제를 쓸 것인가 살균제를 쓸 것인가가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데 답을 보면 왼쪽은 가뭄별 무늬병, 오른쪽은 세균공병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둘 다 병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틀려요 이게. 세균성 병이냐 곰팡이성 병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세균공병 같으면 우리가 항생제 계통의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말그나인 보르데익이나 이런 걸 쓰거나 이렇게 가야 되고 왼쪽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병 관련 약제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병에도 우리가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과일에 나온 병을 진단을 제대로 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죠?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굴라방, 청공병, 그 다음에 노린재. 그래서 잎에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잎이 이렇게 찢어지는 증상들은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충이 2가지가 있고 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거나 이렇게 찢어졌다 그래서 이게 총병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공병을 이제 워낙 많이 보셨지만 또 처음 하신 분들은 천공병하고 이 굴라강을 약간 혼동할 수가 있어요. 과거 저희 지역 사례에도 굴라강 피해가 왔을 때 이 굴라강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게 진단을 내렸냐면 이걸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균공업병 이걸로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셨느냐 열심히 갔다가 이제 항생제계통의 농약이나 뭐 이런 약들을 쓰셨죠. 근데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약의 효과가 없어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나중에 진단을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굴라강 피해서. 그래서 복숭아 굴라강은 똑같이 세균공업병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증상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굴라강은 이게 유충이 이 잎의 연맥이나 아니면 잎을 따라서 굴을 파고 다니기 때문에 굴에 흔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그걸 보셨으면 이게 정확히 굴라강이라는 걸 아시고 살충제를 썼을 텐데 그냥 구멍 뚫리는 것만 단순하게 딱 보게 되면 이 세균구멍병, 우리가 알고 있는 천공병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유사한 증상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이 달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처음에 우리 봄에 신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인 노린재나 이런 거 노린재 피해에 의해서 잎의 신초나 이렇게 연약한 잎들이 이제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구멍도 뚫려 있고 그런데 훨씬 이제 피해 정도가 심하죠. 세균공업병이나 굴라강어는 증상이 좀 틀립니다. 훨씬 더 잎이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비슷해 보이죠? 지금 이 모갈병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 모갈병은 벌써 나오고 있고, 자 왼쪽에 있는 진딧물 피해는 이제 곧 이것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풀에도 상당히 진딧물이 나와 있고 일부 농가는 벌써 복숭아 신초에 진딧물이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방제 시점이 이제 곧 임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제를 이제 곧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어떻든 제가 봐서는 이게 이 모갈병은 석회용합제를 잘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주지나 이렇게 부주지가 쭉 있는데 약을 한쪽에 가다 보니까 나무의 한쪽 면은 석회용합제가 다 묻어서 약간 하얗게 다 돼 있는데 반대편은 약이 안 묻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석회용합제는 어떤 약들보다도 꼼꼼하게 하셔요. 꼼꼼하게. 특히나 이게 제대로 약이 묻지 않으면 나는 약을 했는데 이 모갈병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약을 잘못한 거예요. 한쪽 면만 묻었든지 아니면 약을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은 위에 약이 제대로 도착을 안 했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모갈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 30일 날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든 우리가 경영기록장 있으시잖아요. 경영기록장에다가 항상 어떤 병과 해충이 발생이 되고 피해가 나오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 왜냐하면 매년 유사한 시기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